제발 한 곡만 부르게 해주세요. 빡빡머리 남학생이 휠체어를 밀며 무대 앞에 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장난 같아? 생방이야, 생방송. 아픈 애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어이가 없네. 비난과 차가운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고 휠체어 탄 어린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 한 곡만 부르게 해주세요. 과연 이 소녀는 무대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픈 동생을 데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지금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4시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편의점 유리문이 열리며 최서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여름 새벽 공기가 후텁지근하게 얼굴을 덮쳤지만 서우는 그걸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로고가 박힌 파란 조끼를 벗어 손에 쥔 채로 그는 곧바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새벽 아스팔트를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17살짜리 소년의 등에는 교복 대신 알바 유니폼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서우는 항상 뛰었습니다. 뛰지 않으면 은우가 혼자 깨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인실 병실 문을 살짝 밀었을 때 좁은 공간에는 소독약 냄새와 묵은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최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연결된 채로 고개를 문 쪽으로 기울인 자세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빠를 기다리다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우는 발소리를 죽이며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얇은 혼이불을 은우의 어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은우의 볼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잠깐 앉아 폰을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4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안 지금 바빠 은우 잘 부탁해. 그 밑으로 계좌이체 문자가 하나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엄마가 보내준 돈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잣집에서 한 달 내내 남의 집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돌보며 번 돈 중에서 자신이 먹고 자는 최소한의 것만 떼고 나머지를 전부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서우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바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 병실 관리비, 아빠가 남기고 간 비상환금. 숫자들을 하나씩 빼고 나면 이번 달은 조금 모자랐습니다. 지난달은 몇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 달은 달랐습니다. 서우는 폰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엄마 김미선이 집을 떠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경기도 쪽 부유한 집에 입주 가사 도우미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떠나던 날 엄마는 현관 앞에서 서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치료비 벌어올게. 서우야, 네가 은우 좀 봐줘야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번 돈은 고스란히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문제는 아빠였습니다. 아빠 최태성이 밤무대를 전전하며 쌓아놓은 빚이 아직도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술가, 도박빚, 여기저기서 빌린 돈. 그 사람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지만 빚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는 돈과 서우가 2군데. 알바로 버는 돈을 합쳐도 어떤 달은 빠듯하게 맞아떨어졌고 어떤 달은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넉넉한 달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원무과 창구에 사람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서우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섰을 때 담당자가 모니터를 보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최은우 환자, 이번 달 치료비 납부 기한이 사흘 남았어요. 서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제 편의점 야간 알바로 받은 돈이 손 안에서 구겨진 채로 잡혔습니다. 그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며칠 안에 꼭 맞출게요. 담당자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서우는 창구를 떠나며 손안의 돈을 다시 한번 쥐었습니다. 점심 알바는 병원에서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식당이었습니다. 주방 안은 한여름 불볕보다 더 뜨거웠고 기름 냄새와 국물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서우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쟁반을 들고 홀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발이 걸렸습니다. 쟁반이 기울었고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방에서 사장이 나왔습니다. 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목소리가 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우에게 쏠렸습니다. 서우는 깨진 그릇 조각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입술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알바가 끝난 오후, 서우는 받은 알바비를 세웠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돈과 합산해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에서 빚상환금을 빼고 나면 2만 원 남짓이 부족했습니다. 서우는 그 숫자를 폰 메모장에 적어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릿속에 항상 숫자들이 떠다녔습니다. 다음 주 알바 날짜, 입금 예정액, 상환일. 잠들기 전에도 뛰는 동안에도 그 숫자들은 늘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달 치료비를 더하고 빚상환금을 빼고 알바 일정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숫자들이 어떻게 맞춰도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폰 화면을 끄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실로 돌아오자 은우가 깨어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작은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 밥은 먹었어? 서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먹었어.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밥값 몇천 원도 아껴야 하는 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우는 그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같은 병실 맞은편 침대에서 아이를 돌보던 아버지 한 명이 서우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하러 가셨어요. 짧게 그것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밤 11시, 서우는 다시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야간 알바 출근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앞에 섰을 때 문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눈 밑에 생긴 거무스름한 그늘. 서우는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동네 고등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한여름 밤바람을 맞으며 서로 어깨를 치고 웃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서우는 계산대 안에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진열대를 정리하던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창밖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편의점 안은 형광등 불빛과 냉장고 소음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서우의 17번째 여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서우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알바, 병원, 점심 알바, 다시 병원, 야간 알바. 그 사이사이에 잠이 끼어들었고 밥은 끼어들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담당 의사가 서우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거예요. 미리 알고 계세요.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먼 곳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쪽을 잠깐 바라보다가 병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흘 후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갑자기 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서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우가 베개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습니다. 은우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서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나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있어. 서우가 재빨리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치료 끝나면 다시 자라.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우의 시선은 베개 위 머리카락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러면 학교 못 가.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목소리가 자꾸 끊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병실 거울 앞에 선 은우가 손으로 빠진 자리를 가리려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눌러봤다가 다시 옆으로 넘겨봤다가 그러다 결국 거울에서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서우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거울 위에 수건을 걸었습니다. 은우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회진을 돌던 간호사가 서우를 복도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미리 밀어드리는 게 아이한테 심리적으로 훨씬 나아요.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걸 보는 게 더 힘들거든요. 간호사가 바리깡을 건네줬습니다. 서우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귀 가까이 얼굴을 가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직접 해줄게. 오빠가 해주는 거니까 하나도 안 무섭지? 은우는 눈물이 고인 채로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리깡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진동음이었습니다. 은우는 눈을 꼭 감은 채 서우의 손목을 두 손으로 감아 쥐었습니다. 서우는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은우의 이마 쪽부터 시작해 옆으로 뒤로.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병원 가운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서우의 눈가가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눈을 크게 떠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살짝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입술을 앙다물고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은우가 눈을 뜰 때 울고 있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리깡 소리가 멈췄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자기 머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울퉁불퉁한 느낌, 차가운 공기가 두피에 닿는 느낌. 은우의 입술이 다시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오빠, 나 이상하게 생겼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완전 멋있어.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바리깡을 자기 머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빠, 그거 왜 해? 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 네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리깡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우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와중에 입 한쪽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울다가 웃음이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민머리였습니다. 은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서우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한여름 햇살이 하얗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전부였습니다.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건 서우였습니다. 은우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눈에 뭔가 걸렸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수건을 걸어뒀던 그 거울이었습니다. 수건이 흘러내려 있었고 거울에는 나란히 앉아있는 두 남매의 모습이 반쪽쯤 비쳐 있었습니다. 둘 다 민머리였습니다. 서우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수건을 다시 올려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알바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우는 버스에서 내려 병원 방향으로 걷다가 작은 잡화점 앞에서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가게 입구 쪽 선반에 니트 모자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빨간색 모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것 아닌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우는 한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천천히 세기 시작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밥값으로 아껴두던 돈이었습니다. 서우는 그 돈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우가 모자를 은우 머리 위에 살짝 씌워줬습니다. 은우가 눈을 깜짝 떴습니다. 이게 뭐야? 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써봐, 잘 어울리나 보게. 은우는 손으로 모자를 고쳐 쓰더니 서우 눈치를 봤습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 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야, 완전 예뻐. 은우는 잠깐 입술을 오므리다가 거울 가져다 줘라고 말했습니다.
서우가 수건을 걷어내고 거울을 앞으로 당겨줬습니다. 은우는 빨간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마 위로 빨간 모자챙이 내려와 있었고 그 아래로 하얗게 드러난 두피가 보였습니다. 은우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 낫다. 서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우는 빨간 모자를 항상 쓰고 있었습니다. 자다가도 모자가 벗겨지면 손을 뻗어 다시 찾았습니다. 그 모자가 있으면 조금은 괜찮은 것 같다는 듯이요. 항암 치료가 계속되면서 은우가 힘들어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메스꺼움이 심한 날은 밥을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서우는 알바에서 돌아와 침대 옆에 앉아 어떻게든 은우의 기운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과자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은우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누워만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우가 딱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낮은 멜로디가 병실 안으로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은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노래 뭐야? 서우가 멈칫했습니다. 아, 그냥. 아빠가 옛날에 자주 부르던 노래야. 말을 꺼내고 나서 서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잠깐 떠 있다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은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서우는 잠시 후에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입을 열어 가사를 붙였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병실 안에 조용하게 퍼졌습니다. 은우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찡그렸던 미간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맞은편 침대 커튼 너머에서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자와 작게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였는데 그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서우는 눈치채지 못한 채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커튼이 살짝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학생, 목소리가 참 좋네.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 서우가 뒷목을 긁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그냥 흥얼거린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좋던데. 우리 손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커튼이 다시 닫혔습니다. 서우는 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우가 눈을 감은 채로 입꼬리를 조금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노래하면 덜 무섭다는 말을 했던 게 그날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회진을 돌던 간호사가 병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우가 또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문을 열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학생, 노래 배웠어요? 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들은 것 따라 한 거예요. 간호사가 잠깐 서우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이 아닌데. 그 말만 남기고 회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흘쯤 지난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우가 원무과에 다녀오는 길에 1층 로비를 지나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였는데 손에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학생 맞으시죠? 며칠 전에 저 우연히 들었어요. 6층 복도 지나는데 노래 소리가 들려서요. 서우는 멈칫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 지역 문화 행사 기획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지역 트로트 경연대회 예선이 있어요. 한번 나가볼 생각 없어요? 서우는 명함을 받아들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처지가 아니에요. 남자가 돌아서다가 말했습니다. 1등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100만 원.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 다음 달 상환금, 부족한 생활비. 서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카운터 안에서 서우는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몇 번이나 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우는 그것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옆에 있던 병원비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고지서와 명함을 번갈아 봤습니다. 손님이 끊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윙 소리를 냈습니다. 서우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알바가 끝난 오후였습니다. 서우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볕이 따가운 오후였고 벤치 아래로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서우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폰을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우는 병실로 돌아와 은우 옆에 앉았습니다. 은우가 빨간 모자를 쓴 채 천장을 보고 있다가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우가 말했습니다. 오빠 노래 경연 한번 나가볼까 해. 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오빠 진짜 잘하잖아, 나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듣는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우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억지로 만들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우는 틈이 날 때마다 노래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식당 주방 안에서, 편의점 화장실에서, 병원 복도 끝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작게,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은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연습은 아무도 모르게 시작됐습니다. 편의점 화장실, 식당 주방 한켠, 병원 복도 맨 끝 창가. 서우는 사람이 없는 자리를 골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크게 부를 수 없으니 소리를 안으로 눌러 담으며 불렀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목에 힘이 붙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릿고개. 엄마가 유독 좋아하던 그 노래였습니다. 아빠가 밤무대에서 부르던 걸 옆에서 들으며 자랐고, 서우는 어느새 가사 전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노래가 처음으로 쓸모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들이었습니다. 예선 날짜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서우는 그날 아침 알바를 일찍 마무리하고 편의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변변한 무대 옷이 없었습니다. 세탁해서 개켜둔 회색 반팔티 하나를 챙겨왔을 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한번 다듬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선장에 들어서는 순간 서우의 발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대기실 안에 참가자들이 가득했는데 저마다 번듯한 무대 의상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반짝이가 달린 재킷, 정갈하게 손질된 머리. 서우는 자신의 회색 반팔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모자를 고쳤으며 오빠 진짜 잘하잖아. 나가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우는 대기줄 끝에 가서 섰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자 조명이 얼굴을 바로 때렸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서우는 첫 박자를 놓쳤습니다. 발끝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우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빨간 모자를 쓰고 자신을 바라보던 은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우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학생, 이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배운 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이 잠깐 서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문자로 왔습니다. 서우는 식당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2번 들여다봤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어깨를 스치고 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방향으로였습니다. 은우에게 폰 화면을 들이밀자 은우가 빨간 모자를 쓴 채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링거줄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빠 진짜야? 작은 손으로 폰을 붙잡고 화면을 가까이 당겨 확인했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서울을 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본선 날짜를 확인하던 서우가 달력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한 달 만에 오기로 한 날과 겹쳐 있었습니다. 서우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엄마가 받았습니다. 서우가 본선 날짜를 말하자 엄마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은우 봐줄게. 마음 놓고 나가. 전화를 끊고 서우는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선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우가 병실 의자에 앉아 은우에게 나지막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다 부르고 나서 물었습니다. 내일 오빠 잘할 수 있지? 은우가 담요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오빠 무조건 잘해.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우는 웃으며 불을 꺼줬습니다. 본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우가 눈을 뜨자마자 폰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화면에 문자 한 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미안 서우야. 오늘 일하는 집아이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내가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서우는 그 문자를 읽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은우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를 눌러 쓴 채로 병원 입구 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우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은우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는 거지? 서우는 대답하려다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은우의 눈이 서우의 얼굴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오래 아파온 아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는 것이 빨랐습니다. 은우의 눈썹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우는 은우 옆에 앉아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병원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병실에 혼자 있는 거 무서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떼를 쓰는 것도 아니었고 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서우는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모자 아래로 작고 창백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우는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은우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서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폰을 꺼내 대회장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병원에서 걸어서 1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서우는 지도 화면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담당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붙잡아 말했습니다. 저기, 동생 잠깐 바람 쐬게 데리고 나가도 될까요? 병원 산책 짧게만 다녀오려고요. 간호사가 은우 상태를 잠깐 떠올리는 표정으로 서우를 봤습니다. 링거는 오늘 오전에 끝났으니까 괜찮긴 한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1시간 안으로 꼭 들어오세요. 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금방 올게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우가 말했습니다. 은우야, 오빠랑 같이 가자. 은우가 눈을 들었습니다. 서우가 병실 한켠에 접혀있던 휠체어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딸깍 소리를 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우의 병원복 위에 얇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은우는 빨간 모자를 손으로 꾹 눌러 쓰고 휠체어에 올라앉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데려가는 곳이면 된다는 듯이요. 한여름 뙤약볕이 병원 입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회색 반팔티 차림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피어올랐고 바퀴가 작은 돌부리를 넘을 때마다 은우의 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우는 담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조용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두 남매의 뒷모습이 여름 햇살 속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대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접수처 직원이 서우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보호자도 없이 아이를 왜 데려오셨어요?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참가자인데 옆에서 보게만 해주시면 돼요.
직원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다른 스태프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대기실 안으로 들어서자 참가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휠체어, 병원복, 빨간 모자. 누군가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 왜 데려온 거야, 아픈 애를. 은우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무대 뒤쪽 복도에서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여기 휠체어 세울 공간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겠어요. 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무대 보고 싶어서요. 구석에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스태프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는 순간 심사위원석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생방송인데. 안경을 낀 나이든 심사위원이 모니터 너머로 이쪽을 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서우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엄마가 못 오게 됐고 동생이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저 무대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 곡만 부르게 해주시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은우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석 끝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서우를 한번 보고 은우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 스태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방송 시작 전이니까 일단 올려봅시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로 굳어있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스태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천천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서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우가 빨간 모자를 고쳤으며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잘할 수 있어.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꾸밈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무대 쪽으로 걸음을 뗐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중앙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휠체어에 앉은 은우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대 조명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객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조명이 머리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환했고 객석은 그 빛 너머로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앉아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서우는 손가락을 한번 오므렸다 폈습니다. 무대 옆 통로 쪽에 은우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빨간 모자를 쓴 채로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요가 무릎 위에 반쯤 흘러내려 있었지만 은우는 그것도 모르는 듯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서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전주였습니다. 귀에 박힐 때까지 들어온 멜로디였습니다. 서우는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 링거줄, 창밖으로 쏟아지던 여름 햇살. 은우가 메스꺼워 밥을 못 먹던 날, 거울 앞에서 고개를 돌리던 날, 빨간 모자를 받아들고 조금 낫다고 했던 날. 그 장면들이 전주 위로 겹쳐 지나갔습니다. 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소절은 떨렸습니다. 목 안쪽에서 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작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소절에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는 대신 안으로 가라앉으며 묵직해졌습니다. 가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뛰던 아스팔트가 깨진 그릇 앞에서 무릎을 꿇던 순간이 계산기 앱을 켜고 눈을 감던 밤이 전부 그 목소리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무대 옆에서 서류를 넘기던 스태프 한 명이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나이든 심사위원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객석 중간쯤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한 명이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서우의 목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노래 중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우는 참으려 했습니다. 눈을 크게 떠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밑을 타고 볼로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노래가 끊길 것 같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목소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무대 옆에서 은우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로 오빠를 바라보는 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 아래로 볼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우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빠처럼 그냥 뒀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손수건을 꺼내는 손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손사래를 치던 심사위원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한도윤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그냥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이었습니다. 서우의 목소리가 홀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음이 끝났습니다. 반주가 멈췄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1초, 2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자 옆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파도처럼 번져나가며 객석 전체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한 명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옆에서 은우가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작고 하얀 손바닥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주변 박수 소리에 묻혔지만 서우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서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습니다.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우가 마이크를 다시 입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잦아들자 서우가 말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타고 홀 안에 퍼졌습니다. 저 동생이 저기 있는데요. 서우가 무대 옆 통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객석의 눈길이 따라갔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은우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 소원이 오빠 노래하는 무대 위에 한 번만 같이 서보는 거예요. 제발 잠깐만 올라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홀 안이 조용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방송 규정상 무대 위에 참가자 외에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 한쪽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올려줘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올려주세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같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태프를 향해 말했습니다. 올려드리죠. 짧았습니다. 스태프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도윤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서우가 마이크를 스탠드에 걸고 무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담요를 고쳐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퀴가 무대 바닥에 닿는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은우가 조명 아래 들어서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환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객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10살짜리 아이가 무대 위에서 객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마이크를 집어들고 은우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홀 안에 울렸습니다. 박수가 한 번 더 크게 터졌습니다. 은우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힘있게였습니다. 서우는 그 옆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뜨거웠습니다. 볼에 말라가는 눈물 자국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은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빨간 모자 아래로 환하게 열린 눈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달랐습니다. 서우가 휠체어를 밀며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한 1시간은 이미 넘겼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 안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은우는 휠체어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여름 해가 길어서 아직 어둡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건물 사이로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무대 위에서 박수 소리 들었어.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들었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병원에 돌아와 간호사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걱정했어요. 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간호사가 은우 상태를 확인하면서 혀를 한번 찼지만 목소리는 그리 차갑지 않았습니다. 은우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2등이었습니다. 서우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상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모자란 치료비를 메우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 머릿속에서 바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계산기를 켜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외우고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서우는 폰을 내려놓고 편의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가자 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몇 등이야?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2등. 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대박이다. 서우가 웃었습니다. 1등은 못했네. 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등도 엄청난 거야. 빨간 모자 아래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우는 그 얼굴을 보며 상금 봉투를 주머니 안쪽으로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원무과부터 들러야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서우는 방송이 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알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보니 방송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어딘가에 영상이 돌고 있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서우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영상을 검색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수만이었습니다. 화면 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무대 위에 서 있는 민머리 소년이었습니다. 서우는 그것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폰을 뒤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병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우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방송 봤어요. 저 진짜 울었잖아요. 같은 병실 할머니가 커튼을 열고 서우를 불렀습니다. 학생, 텔레비전 나온 거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우리 아들도 울었어. 서우는 뒷목을 긁으며 웃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을 보고 후원 의사를 밝힌 단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우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우는 사회복지사 앞에 앉아 서류를 받아드는데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우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17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한도윤이 병원으로 찾아온 것은 방송이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연 당일 차갑게 굳어있던 분위기를 혼자 뒤집어 서우에게 무대 기회를 열어줬던 그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스태프들을 물러서게 했던 사람, 그리고 은우가 무대에 오를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서우는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한도윤이 서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알바를 마치고 들어서다가 그 사람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한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둘이 복도 끝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저녁빛이 복도 바닥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노래 계속할 생각 있어? 서우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동생 치료가 먼저예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아. 근데 치료하면서 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서우가 그 말을 듣고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김미선이 방송을 본 것은 주인집 아이를 재우고 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폰으로 영상을 틀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서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엄마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인집 사모님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불이 켜진 방을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서둘러 폰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동네 편의점 사장이 서우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잘했어. 서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알바 시간 좀 조정해 줄게. 병원도 다녀야 하는데 빡빡하게 맞추지 말고. 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병원 1층 로비를 지나는데 낯선 뒷모습이 눈에 걸렸습니다. 체격이 있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익숙한 어깨선이었습니다. 서우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이미 출입구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서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뗐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나서 서우는 혼자 복도로 나왔습니다. 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이름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폰을 껐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밤바람이 유리를 흔들었습니다. 서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로비에서 봤던 그 뒷모습은 서우의 머릿속 한켠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꺼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덮어두지도 못한 채로였습니다. 하지만 알바와 병원과 한도윤과의 연습 일정을 오가다 보면 그것을 붙들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우는 그냥 앞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였습니다. 그날도 서우는 점심 알바가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떠나기 전에 은우 옆에 잠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무서우면 간호사 선생님 부르고 있어. 금방 올게. 은우가 빨간 모자를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빨리 와. 서우가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식당 주방은 한여름 열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가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이 꽉 차 있었고 주방에서는 계속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우가 쟁반을 들고 가는 사이 폰이 진동했습니다. 확인할 틈이 없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진동이 왔을 때 서우는 주방 안쪽으로 잠깐 빠져나와 폰을 꺼냈습니다. 은우였습니다. 오빠, 아빠가 왔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우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뭐라고? 은우의 목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돈 가져갔어. 오빠 가방에 있던 봉투랑 통장. 서우는 앞치마를 풀지도 않고 뛰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한여름 햇살이 얼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만 귀에 들렸습니다. 병원 원무과 마감 시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4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은우가 침대 위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고 빨간 모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였습니다. 오빠, 아빠가 짐 정리해준다고 하면서 가방을 들여다봤어. 내가 오빠 돈이라고 했는데 아빠가 잠깐만 있어봐 하고는 그냥 가져갔어. 말이 끊어졌습니다. 나 막을 수가 없었어.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우는 침대 옆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통장도 없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와 다음 달 상환금을 합쳐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서우는 가방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려고 벽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이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마감까지 35분이었습니다. 그때 폰이 울렸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서우는 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우는 대답하려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우가 복도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병원비를 가져갔어요. 오늘 마감인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간다. 한도윤이 병원에 도착한 건 20분 후였습니다. 숨을 고르며 원무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창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치료비를 먼저 냈습니다. 서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지 마. 짧고 단호했습니다. 수납이 끝나고 나서 한도윤이 서우 옆에 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내가 같이 해줄게.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신고 전화를 연결해줬습니다. 서우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한도윤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통장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금액이 이미 인출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서우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인출기로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 원무팀의 CCTV 확인과 출입기록 협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아빠 최태성이 보호자라고 속이고 들어온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그 서류를 챙기는 동안 서우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눈가에서 참았던 것이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서 은우가 빨간 모자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복도 벽에서 등을 떼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우가 빨간 모자를 두 손으로 쥔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우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손에 힘이 풀리며 모자가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우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은우의 차가운 손이 서우의 손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한도윤이 서류를 챙기며 경찰 쪽과 계속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목소리를 병실 안에서 들으며 은우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막을 수 없었어. 아빠가 그냥 가져가 버렸어. 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연락이 간 것은 한도윤이 경찰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에 서우가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엄마 김미선에게 전화가 연결됐고 상황을 들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일하는 집 주인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엄마의 눈이 은우에게 곧장 향했습니다. 신발 소리도 없이 빠르게 걸어와 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한 포옹이었습니다. 은우가 엄마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엄마의 손이 은우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빨간 모자 위로 엄마의 손이 살며시 얹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우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가 그냥 내렸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우야. 다 엄마 잘못이야. 서우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엄마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다 얘기할게. 네가 알아야 할 것들. 복도 끝 빈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엄마와 서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도윤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최태성 이야기였습니다. 밤무대를 전전하던 시절부터 쌓이기 시작한 빚이었습니다. 처음엔 술값이었고 나중엔 도박이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엄마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엄마가 일을 시작했고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서우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아빠의 빚을 대신 갚으면서 두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은우가 아프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은우가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서우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이 조금씩 오므라들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서우의 눈이 한 번도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들도 있었고 처음 듣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마치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말해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엄마가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더 얹어주기 싫었어. 서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 병원 마당은 어두웠습니다. 서우가 다시 엄마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불려온 것은 그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취했고 아빠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앉은 아빠의 얼굴은 서우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낡아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우가 그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 빌린 거야. 아들아, 아빠가 꼭 갚을게. 나 좀 이해해줘. 목소리가 낮고 작았습니다. 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한때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라는 것이, 서우에게 어깨너머로 보릿고개를 가르쳐준 사람이라는 것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우는 그 생각을 멀리 밀어냈습니다. 경찰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일부였습니다.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병원 측에 아빠의 출입 제한을 요청하는 서류를 도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서우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우가 아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가 서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우가 말했습니다. 은우 앞에 다시 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친 채로였습니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우 앞에 다시 오지 마세요. 한 번 더였습니다.
같은 말이었지만 처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아빠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우가 돌아섰습니다.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아래로 서우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 엄마와 은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우가 다시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은우의 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서우가 들어서자 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우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엄마가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 좁은 병실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형광등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것이 이 가족이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함께 버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집 사정을 말하면 서우가 연습 일정을 맞췄고 서우가 한도윤과 약속이 있는 날이면 엄마가 병원에 먼저 들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빠듯했고 여전히 모자라는 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혼자 끌어안고 버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일하는 부잣집 사모님께서 엄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송에서 서우 이야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무대에 섰던 그 소년이 엄마 아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우 치료비, 저희가 좀 보태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시겠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다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후원이 시작되면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서우가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사장이 말했습니다. 잘 됐네. 이제 그 시간에 노래 연습해. 서우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에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릇을 깨뜨리고 무릎을 꿇었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주방 사장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가. 짧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그 골목을 나오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엄마도 조건을 새로 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24시간 상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저녁마다 병원에 들릴 수 있는 엄마가 생겼습니다. 첫날 저녁 엄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우가 빨간 모자를 쓴 채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눈이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왔어.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아 은우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울을 아는 보컬 선생님에게 연결해줬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알바가 없어진 자리에 연습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씩 발성을 다듬고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싣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 자체는 타고났어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 금방 망가져요.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같은 소절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목이 잠기면 꿀물을 마시고 다시 불렀습니다. 연습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다가 다시 일어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도윤이 연습실 구석에서 잠이 든 서우를 발견했습니다. 외투를 덮어주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나중에 서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서우에게는 연습 외에 또 하나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였습니다. 사실상 학교를 그만둔 지 오래된 터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습니다. 서우는 연습이 끝난 늦은 오후에 혼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오래전에 덮어뒀던 과목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첫 페이지를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펜을 잡았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계산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숫자를 적었습니다. 은우도 그 무렵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는 동안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해 밀린 것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저녁마다 교과서를 펼쳐 은우 옆에 앉았습니다. 은우가 문제를 풀다 막히면 엄마가 옆에서 짚어줬습니다. 어느 날 서우가 병실에 들어서니 은우가 문제집을 펼쳐놓고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물었습니다. 뭐해? 은우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공부. 오빠만 하냐? 서우가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우가 병실에 오는 저녁이면 두 남매가 나란히 각자 책을 펼쳤습니다. 서우는 검정고시 문제집이었고 은우는 밀린 교과서였습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병실 의자에 앉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은우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다시 찾아온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며칠씩 밥을 넘기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서우는 연습을 며칠 쉬고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쉬어도 돼. 급하지 않아. 서우는 폰을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서우가 은우에게 물었습니다. 나 노래 그만할까? 은우가 눈을 떴습니다. 빨간 모자를 손으로 고쳐 쓰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그러면 나 더 힘들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서우는 다음 날 다시 연습실로 돌아갔습니다. 검정고시 결과가 나온 날 서우는 합격이었습니다. 폰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교복을 입고 복도를 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합격 통보가 그 모든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우는 폰을 들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은우야, 오빠 검정고시 붙었어. 은우가 교과서에서 눈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그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천재다. 서우가 웃으며 은우 머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전국 단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 들어온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전국에 방영되는 방송이었습니다. 한도윤이 서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동네 행사가 아니야. 전국으로 나가는 거야. 할 수 있어? 서우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밤 서우의 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문자였고 인터넷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민머리 소년이 휠체어를 끌고 무대에 섰던 영상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달라진 서우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방송국 게시판이 넘쳐났습니다. 이 학생이 그 학생이었어요? 라는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오디션에서 서우는 매 무대마다 살아남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목소리에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게 들어있다는 심사위원의 말이 방송을 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서우라는 이름이 전국 시청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우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출연료가 들어왔고 행사 섭외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주말 행사 한두 건이었는데 어느새 한 달 일정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서우는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비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아도 되는 달이 처음 생겼을 때 서우는 통장 화면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남기고 간 빚도 그의 안에 전부 정리됐습니다. 마지막 상환금이 빠져나간 날 서우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을 따라다니던 숫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우와 엄마가 진료실 앞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을 보고 있었고 서우는 운동화 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복도를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뛰어왔던 날도 있었고 알바 앞치마도 못 벗고 달려왔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 벤치 위에 전부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최은우 학생, 이번 검사 결과 정말 좋아요. 완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서우가 옆에서 붙잡았습니다. 은우가 의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나은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우는 잠깐 표정이 없다가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2년 전 아빠가 병원비를 들고 달아나던 날 벽에 등을 기댔던 그 자리였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 다시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2달 후였습니다. 서우가 무대에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이 찾아오는 대형 공연장이었습니다. 객석이 빈틈없이 가득 찼습니다. 관객들 손에 응원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우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객석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 거울 앞에 선 서우는 2년 전에 자신과 달랐습니다. 회색 반팔티 대신 반듯하게 다린 무대 의상이었습니다. 한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무대 준비됐어? 서우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객석에 엄마와 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우의 머리가 다시 자라 있었습니다. 귀 밑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모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쓰지 않아도 되는 모자였지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은우가 엄마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언제 나와? 엄마가 웃으며 무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공연장이 한꺼번에 울렸습니다. 수천 명의 박수 소리가 가슴까지 울리는 진동이 됐습니다. 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우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넓은 공연장 객석에서 빨간 모자를 흔드는 작은 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우가 웃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 아래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참지 않고 웃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보릿고개였습니다. 2년 전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하게 깔리다가 조용히 넓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가난이 담겨 있었고 버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따뜻한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공연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명이 숨을 고르고 들었습니다. 은우가 손에 쥔 빨간 모자를 가슴 위로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서우의 노래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2년 전 그 노래는 살아남으려는 노래였습니다. 지금 이 노래는 버텨낸 사람의 노래였습니다. 같은 곡이었지만 전혀 다른 노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서우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은우와 엄마가 손을 잡고 박수를 쳤습니다. 새벽 4시에 뛰던 골목도 깨진 그릇 앞에서 무릎을 꿇던 식당도 숫자가 맞지 않아 눈을 감던 복도 벤치도 전부 이 자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래가 그 모든 시간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17살의 서우가 버텨냈기에 19살의 서우가 이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였습니다.